윤지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오후 11시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던 중이었다. 화면에 뜬 알림은 평범한 소셜미디어 보안 경고였다. 세진의 계정에 낯선 기기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 지연은 순간 손을 멈췄다. 8주 전 6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동생과의 연락이 끊긴 뒤 처음 보는 활동 기록이었다. 지연은 즉시 세진의 계정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방콕 인근 IP 주소, 새벽 2시. 세진이라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그가 그 시간에 로그인할 리 없었다. 아니, 애초에 세진이 살아서 스스로 접속했다면 가족에게 먼저 연락했을 것이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동생의 계정을 뒤지고 있었다. 세진의 사진들을, 메시지를, 위치 기록들을.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다. 세진은 원래 여행 중에 연락이 뜸한 편이었고 태국 북부는 전파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지연은 주한 태국 대사관에 신고했다. 대사관 직원은 친절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성인 남성의 자발적 여행 중 연락 두절은 실종 신고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 현지 경찰에 협조 요청은 했지만 단서가 없으면 수색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것.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연은 한국 경찰서도 찾아갔다. 담당 형사는 세진의 마지막 SNS 게시물을 보며 말했다. 행복해 보이는데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족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더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그게 아니라고, 세진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형사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2달째 지연은 매일 밤 세진의 SNS를 들여다봤다. 6월 28일자 게시물. 치앙마이 사원 앞에서 찍은 사진. 옅게 웃고 있는 세진의 얼굴. 댓글란에 남긴 마지막 문장. 좋은 사람들이랑 북쪽으로 더 올라갈 예정. 다음엔 국경 근처까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8주 만에 나타난 로그인 기록.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학교에 한 달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다. 출발은 사흘 후. 짐을 싸면서 지연은 세진의 방을 들여다봤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옷장에 걸린 여름 셔츠들, 창가에 놓인 화분은 이미 반쯤 말라 있었다. 지연은 세진의 서랍에서 여권 사본을 찾아냈다. 출국 당일 세진이 만약을 위해 집에 남겨둔 것. 사본 뒷면에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이름 사와띠인 치앙마이. 지연은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손끝이 떨렸다. 두려움과 분노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목을 조여왔다. 동생은 어딘가에 있었다. 살아있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지연은 반드시 그를 찾을 것이었다. 6월 16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 윤세진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29, 서울의 IT 스타트업에서 4년을 일하다 번아웃으로 퇴사한 지 2달.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누나만은 이해해줬다. 잠깐 쉬었다 와. 세상 구경도 하고. 세진은 공항 버스를 타고 카오산 로드로 향했다. 배낭여행자들의 성지라 불리는 거리. 게스트하우스와 술집과 노점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형광등 불빛 아래로 각국 언어가 뒤섞여 흘렀다. 세진은 사전에 예약한 도미토리형 숙소에 체크인했다. 침대 8개가 놓인 방, 이미 절반은 다른 여행자들의 짐으로 채워져 있었다.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친 세진은 숙소 1층 공용 공간으로 내려갔다. 낡은 소파와 테이블, 벽에 붙은 여행지 포스터들. 몇몇 여행자들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 그들 곁에 자리를 잡았다. 한국에서라면 낯선 이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어색했겠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는 중이고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있었다. 프랑스에서 온 클로에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28, 갈색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여성. 너 어디서 왔어? 한국? 나 서울 가본 적 있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옆에 앉은 호주인 제이크는 25, 1년째 동남아를 여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방콕은 이미 3번째라며 추천 장소들을 늘어놨다. 밤이 깊어지자 일행은 거리로 나갔다. 카오산 로드의 밤은 혼란스러우면서도 활기찼다. 팟타이를 파는 노점 앞에 줄이 늘어서 있고 길거리 바에서는 EDM이 쿵쿵거리며 흘러나왔다. 세진은 클로에 제이크와 함께 작은 바 테이블에 앉아 싱하 맥주를 마셨다. 대화는 여행 이야기에서 인생 이야기로 번졌다. 제이크는 대학을 중퇴하고 떠났다고 했고 클로에는 파리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했다. 세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퇴사, 번아웃,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함. 클로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다들 뭔가에서 도망치거나 뭔가를 찾으러 오거나. 세진은 그 말에 묘한 위안을 느꼈다. 혼자 떠났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자정이 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클로에가 말했다. 방콕은 재미있지만 진짜 태국은 북쪽이야. 치앙마이, 치앙라이. 거기 가봤어?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클로에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같이 가자. 제이크도 올라갈 거야. 북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세진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꺼냈다. 누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무사히 도착했어. 사람들 다 좋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다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세진은 작은 수첩을 꺼내 몇 줄을 적었다. 혼자 왔지만 혼자가 아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금방 친구가 된다. 이상하지만 나쁘지 않다. 6월 19일 방콕 후알람 폭력. 세진은 클로에 제이크와 함께 치앙마이행 야간열차 플랫폼에 서 있었다. 사흘간 방콕을 둘러본 뒤 북쪽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다. 일행은 셋에서 넷으로 늘어나 있었다. 전날 숙소에서 만난 독일인 여행자 안나가 합류했다. 31살 건축학 박사과정을 쉬고 나왔다는 여성. 그녀는 조용했지만 관찰력이 날카로웠다. 열차는 오후 6시에 출발했다. 2등 침대 칸,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침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세진은 창가 아래쪽 침대를 배정받았다. 짐을 올리고 자리에 앉자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콕의 빌딩 숲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도시 외곽의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다. 해가 지면서 차창 밖 풍경은 어둠에 잠겼다. 농가 야자수 실루엣만이 가끔씩 스쳐 지나갔다. 객차 안은 금방 여행자들의 수다로 채워졌다. 세진 일행은 통로 쪽 침대에 모여 앉아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클로에가 물었다. 너희는 왜 여행을 떠났어? 제이크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냥 재미있잖아. 매일 다른 곳에서 자고 다른 사람 만나고. 안나는 좀 더 신중하게 말했다. 논문 쓰다가 지쳐서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었어.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클로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그냥 떠나고 싶었어. 파리가 너무 답답했거든. 밤 10시쯤 열차 승무원이 침대를 펼쳐주러 왔다. 등받이가 접히고 위쪽 침대가 내려오면서 좁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세진은 담요를 덮고 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칠흑뿐이었다. 열차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북쪽을 향해 달렸다. 세진은 잠들기 전 휴대전화로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치앙마이 가는 기차 안. 내일 아침 도착 예정.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외롭지 않아.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송되지 않았다. 산악지대로 들어가면서 신호가 약해진 것이다. 한밤중 세진은 희미하게 잠에서 깼다. 열차가 어느 작은 역에 정차한 모양이었다. 창밖으로 몇몇 사람들이 플랫폼을 걷고 있었다. 어두운 역사, 깜빡이는 형광등.
세진은 다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7시 열차는 치앙마이역에 도착했다. 세진 일행은 짐을 챙겨 내렸다. 역 광장은 이미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공기는 방콕보다 맑고 건조했다. 제이크가 미리 찾아둔 게스트하우스로 가자고 제안했다. 구시가지 안쪽 사와띠인이라는 이름의 작은 숙소. 일행은 툭툭을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목조 건물들, 치앙마이는 방콕과 완전히 다른 도시였다. 느리고 조용하고 어딘지 모르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젊은 여성 직원이 반겼다. 26쯤 되어 보이는 태국 여성, 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치앙마이의 볼거리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세진은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다. 창문 너머로 사원의 황금탑이 보였다. 그날 오후 클로에가 말했다. 치앙마이도 좋지만 진짜는 더 북쪽이야. 치앙라이. 거기까지 가볼 생각 없어? 세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치앙라이. 클로에는 미소 지었다. 국경 근처야. 미얀마, 라오스 다 가까워. 풍경이 완전히 달라. 세진은 그 말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 더 멀리, 더 낯선 곳. 어쩌면 그곳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6월 22일 세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카메라를 챙겨 나섰다. 치앙마이 구시가지의 사원들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골목마다 숨어있는 작은 사원들. 세진은 구도를 잡는 감각이 좋았고 여행 내내 풍경과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오후가 되어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세진은 이상함을 느꼈다. 침대 위에 두었던 카메라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자신이 다른 곳에 뒀나 싶어 방안을 뒤졌지만 카메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세진은 1층 카운터로 내려가 린에게 물었다. 린은 놀란 표정으로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복도 카메라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제이크와 안나는 아침부터 시내 투어를 나갔고 클로에만 숙소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클로에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세진은 현지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기대할 건 없었다. 여행자들 사이에서 소지품 분실은 흔한 일이었고 대부분 찾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흘이 지난 6월 25일 제이크가 우연히 태국 중고거래 사이트를 둘러보다 익숙한 카메라를 발견했다. 모델명, 스크래치 위치, 심지어 카메라 스트랩까지 세진의 것과 일치했다. 판매자 주소는 치앙마이 외곽의 정비소였다. 세진은 일행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다. 정비소는 낡은 건물이었다. 오토바이와 공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나이 지긋한 주인은 태국어로 무언가 중얼거리다 영어로 대답했다. 한국인 일행 중 한 명이 맡겼다고. 일주일 지나도 안 찾아가서 팔려고 올렸다고. 세진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자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영수증이나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 세진은 카메라 안에 저장된 사진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인은 이미 메모리 카드를 포맷했다고 말했다. 결국 세진은 원래 가격의 절반을 주고 카메라를 되찾았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한국인 일행이라는 말은 세진 외에는 없었고 카메라를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세진은 수첩에 짧게 적었다. 누군가 내 물건을 가져갔다. 실수일까, 의도일까? 믿었던 사람들이 낯설어 보이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돌아왔지만 안에 있던 사진들은 모두 사라졌다. 방콕에서 찍은 것들, 기차 안에서 찍은 것들, 치앙마이 사원들, 모두 지워져 버렸다. 세진은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지만 일행에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여행은 계속되어야 했고 의심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린이 세진을 불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더 북쪽으로 갈 생각이라면 조심하라고.
치앙라이 쪽은 안전하지 않다고. 외국인들이 가끔 사라진다고.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린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행지에서 듣는 을에 있는 주의사항 정도로 생각했다. 6월 26일 오전 게스트하우스 1층 라운지에서 세진은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났다. 린이 소개한 현지 투어 가이드 파위였다.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 그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북부 산악지대를 잘 안다고 소개했다. 파위는 일행에게 제안했다. 치앙라이 북부 골든 트라이앵글까지 이틀 코스로 가자고.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비경을 보여주겠다고. 일반 투어로는 갈 수 없는 곳들이라고 했다. 클로에는 즉시 흥미를 보였다. 세진도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제이크와 안나는 달랐다. 제이크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그쪽은 국경지대고 치안도 불안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안나도 동의했다. 자신은 치앙마이에서 며칠 더 머물겠다고 굳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클로에는 비웃듯 말했다. 안전한 것만 보려고 여행 온 거야? 진짜 태국을 보려면 이런 곳에 가야 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결국 세진과 클로에만 파위를 따라가기로 했다. 오후 2시 세진과 클로에는 각자의 배낭을 챙겨 파위의 픽업 트럭에 올랐다. 제이크와 안나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조심해. 연락해. 세진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트럭은 치앙마이 시내를 벗어나 북쪽 도로로 접어들었다. 처음 한 시간은 평범했다.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 논과 과수원이 펼쳐졌다. 하지만 점차 풍경이 바뀌었다. 도로는 좁아지고 굽이쳤다. 산이 가까워졌고 숲이 울창해졌다. 마을은 드물어졌고 지나가는 차량도 거의 없었다. 파위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전망 좋은 곳을 보여줬다. 계곡, 폭포,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는 미얀마 땅. 클로에는 신이 나서 사진을 찍었지만 세진은 점점 불안함을 느꼈다. 휴대전화 신호가 사라진 것이다. 파위는 걱정 말라고 산속이라 그렇다고 했다. 내일 치앙라이 시내 들어가면 다시 터질 거라고. 해가 기울 무렵 일행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집이 10채도 안 되는 오지 마을. 파위는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고 했다. 숙소라고 부르기 민망한 목조 건물,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파위는 이 지역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엔 아편 재배지였고 지금도 국경 너머로 밀수가 이뤄진다고. 여행자들은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길을 잃으면 찾기 어렵다고. 세진은 파위의 말투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경고인지 협박인지 모를 뉘앙스. 밤이 되자 마을은 칠흑에 잠겼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랜턴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밝혔다. 세진은 침낭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클로에는 금방 잠들었지만 세진은 잠이 오지 않았다. 밖에서 들리는 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세진은 휴대전화를 켜봤지만 여전히 신호는 없었다. 8월 25일 윤지연은 수완나품 공항에 내렸다. 방콕의 습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동안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세진의 마지막 메시지, 수상한 로그인 기록,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대사관 자료들.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지연은 주태국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담당 영사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지연에게 세진의 수색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 경찰에 협조 요청은 했지만 단서가 없어 수색 범위를 좁히기 어렵다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치앙마이의 게스트하우스 사와띠인이라고 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치앙마이행 버스표를 예매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는 VIP 버스. 하룻밤을 방콕에서 보내며 지연은 세진의 SNS를 다시 들여다봤다.
6월 28일 이후 멈춰 있는 계정. 마지막 게시물의 댓글들. 친구들의 안부 인사, 부러움, 그리고 최근 몇 주 사이 올라온 걱정 섞인 메시지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버스에 올랐다. 8시간 거리. 버스는 방콕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평야가, 산이, 작은 도시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출국 전날 집에서 잘 다녀와. 연락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오후 5시 버스는 치앙마이 터미널에 도착했다. 지연은 택시를 타고 구시가지로 들어갔다. 사와띠이는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다. 2층짜리 목조 건물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외관. 지연은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린이었다. 지연은 세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사람 기억하냐고. 2달 전쯤 여기 묵었을 거라고. 린은 사진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한다고. 친절한 한국 남자였다고. 친구들이랑 왔었다고 말했다. 지연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그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린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북쪽으로 갔다고 들었다고. 치앙라이 쪽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모른다고. 자신은 그저 게스트하우스 직원일 뿐이라고 했다. 지연은 린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더 캐묻기는 어려웠다. 지연은 다른 질문을 던졌다. 같이 여행했던 친구들 연락처를 아냐고. 린은 고개를 저었다. 투숙객 정보는 줄 수 없다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연은 숙소를 나와 근처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영어를 거의 못했고 통역을 부르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 형사는 세진의 사건 파일을 꺼냈다. 얇은 서류 몇 장. 신고 접수, 출입국 기록. 그게 전부였다. 형사는 말했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 실종은 드물지 않다고. 대부분 사고사거나 스스로 떠난 경우라고.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세진의 SNS에 남긴 제이크라는 사람을 검색했다. 프로필을 따라가 메시지를 보냈다. 세진의 누나라고, 동생을 찾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썼다. 답장이 올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내일은 다시 린을 찾아가야 했다. 그녀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8월 27일 아침 지연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제이크였다. 그는 자신이 호주로 돌아갔지만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했다. 지연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시차 때문에 호주는 한낮이었다. 제이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제이크는 기억나는 것들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세진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조용하지만 친절했고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고. 함께 치앙마이까지 왔지만 북쪽으로 더 가자는 제안을 자신과 안나는 거절했다고 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세진과 클로에는 파위라는 가이드를 따라갔다고. 그게 6월 26일이었다고 했다. 지연은 클로에에 대해 물었다. 제이크는 한숨을 쉬었다. 클로에는 세진 실종 직후 갑자기 태국을 떠났다고.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SNS도 비공개로 전환했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다고. 제이크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위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린이 소개해준 가이드였고 치앙라이 북부를 잘 안다고만 들었다고. 통화를 마친 지연은 세진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세진이 해외여행 갔을 때 만약을 위해 알려준 것이었다. 메일함을 뒤지던 중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를 발견했다. 자동 백업 설정이 되어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6월의 사진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방콕, 기차, 치앙마이. 그리고 마지막 폴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산길, 오토바이, 파위의 뒷모습, 그리고 정글 속 풍경.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세진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 사진이었다. 종이에 휘갈겨 쓴 글씨. 이 길 맞아? 지도에 없는데. 파위는 괜찮다고 하는데 클로에가 이상해.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른 사진들도 있었다. 낯선 마을, 목조 건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강. 마지막 사진은 6월 28일 오전에 찍힌 것이었다. 흐릿한 정글 사진, 초점이 맞지 않고 화면이 흔들려 있었다. 급하게 찍은 것처럼 보였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은 사진들을 모두 다운로드했다. 위치 정보를 확인했지만 GPS 데이터는 없었다.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배경의 산과 강, 건물들은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지연은 사진을 출력해서 지도와 대조하기로 했다. 오후에 지연은 다시 사와띠인을 찾아갔다. 리는 카운터에 없었고 다른 직원이 그녀가 쉬는 날이라고 했다. 지연은 린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거절했다. 지연은 할 수 없이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숙소를 나왔다. 저녁, 지연은 여행사를 찾았다. 직원에게 파위라는 가이드를 아냐고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고. 예전에 몇 번 일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평판이 어땠냐고 묻자 직원은 애매하게 웃었다. 솜씨는 좋았지만 너무 깊은 곳까지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위험한 루트를 선호한다고 했다. 지연은 그날 밤 호텔에서 세진의 사진들을 벽에 붙이고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실마리가 있을 것이었다. 세진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 속에 8월 30일 지연은 렌터카를 빌려 치앙라이로 향했다. 3시간 거리.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산이 깊어졌다. 치앙라이 시내에 도착한 지연은 현지 경찰서를 찾아갔다. 담당 경찰관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지연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이 근처는 해마다 여행자가 한두 명씩 사라진다고. 대부분 강에서 발견되거나 아예 못 찾는다고 했다. 경찰관은 지도를 펼쳐 보였다. 북부 산악지대, 미얀마 국경 인근. 그곳은 과거 마약 밀수 루트였고 지금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고 했다. 여행자들이 잘못된 가이드를 만나면 위험한 곳까지 가게 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연은 파위에 대해 물었다. 경찰관은 그 이름을 아는 듯 했지만 명확한 답은 주지 않았다. 수사 중이라고만 했다. 지연은 세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근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메콩강 지류 쪽 같다고. 붉은 강이라고 부르는 곳이라고 했다. 우기에는 물이 붉게 변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거기까지 가려면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날 지연은 현지 가이드를 고용했다. 솜차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 그는 이 지역을 30년 넘게 살았다고 했다. 지연은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곳을 찾아달라고 했다. 솜차이는 알겠다며 픽업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비포장도로를 2시간 넘게 달렸다. 길은 험했고 몇 번이나 차가 미끄러질 뻔했다. 마을은 점점 드물어졌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정글만이 사방을 둘러쌌다. 솜차이는 차를 세우고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30분쯤 걸었을까? 앞에 강이 나타났다. 붉은 빛을 띤 물이 천천히 흘렀다. 강둑은 진흙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연은 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솜차이가 뒤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진흙 속에 반쯤 묻힌 운동화.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신발을 알고 있었다. 세진이 출국 전에 새로 산 트레킹화. 지연은 무릎을 꿇고 신발을 집어들었다. 안쪽에 세진의 이름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잃어버릴까봐 항상 이름을 적어두는 세진의 습관. 지연은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다른 흔적은 없었다.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솜차이는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기 때 물이 불어나면 모든 게 쓸려간다고. 2달 전이면 한창 우기였다고 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세진이 여기 있었다. 그리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솜차이는 조용히 기다려줬다. 한참 후 지연은 일어났다. 신발을 비닐봉지에 담아 챙겼다.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 지연은 솜차이에게 파위에 대해 물었다. 솜차이는 그 이름을 듣자 표정이 굳었다. 아냐고 물었다. 솜차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안다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행자들을 국경 너머로 데려간다는 소문이 있다고. 무슨 일에 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지연은 파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물었다. 솜차이는 고개를 저었다. 3달 전부터 그는 사라졌다고. 미얀마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9월 2일 지연은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왔다. 린을 만나야 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사와띠인 카운터에 린이 앉아 있었다. 지연은 그녀 앞에 세진의 신발 사진을 내밀었다. 붉은 강에서 찾았다고. 파위가 뭘 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연을 2층 빈 방으로 데려갔다. 문을 닫고 나서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처음에 몰랐다고. 파위가 단순히 투어 가이드인 줄만 알았다고. 하지만 세진이 사라진 후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파위는 여행자들을 국경 너머로 데려가 일을 시키는 사람들과 연결돼 있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불법적인 것이었다. 어떤 여행자들은 협조했고 어떤 이들은 거부했다. 거부한 사람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다. 린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두려웠다고 했다. 파위와 연결된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지연은 클로에에 대해 물었다. 린은 고개를 저었다. 클로에가 정확히 무슨 역할이었는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파위와 자주 얘기하는 걸 봤다고. 세진이 사라진 다음 날 클로에는 황급히 짐을 싸서 떠났다고. 아무 말도 없이. 지연은 린을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부탁했다. 경찰에 이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호텔에서 세진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클라우드에서 놓친 게 있을까 싶어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러다 문서 폴더에서 텍스트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명은 6월 28일이었다. 지연은 파일을 열었다. 세진의 마지막 일기였다. 클로에가 이상해졌다. 어젯밤 파위와 뭔가 얘기하더니 오늘은 거의 말이 없다. 아까 여기서 돌아가자고 했더니 너무 늦었다고 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겠다. 핸드폰도 안 터진다. 파위는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뭔가 찝찝하다. 누나, 만약 이걸 보게 된다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세진은 위험을 감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간 것이었다. 지연은 파일을 저장하고 경찰에 제출할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신발, 사진들, 일기, 린의 증언.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세진이 남긴 전부였다. 지연은 내일 치앙라이 경찰서에 다시 가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치앙마이의 밤하늘은 맑았다. 별들이 빛났다. 세진도 이별을 봤을까? 마지막 밤에 지연은 주먹을 쥐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었다. 9월 5일 지연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했다. 치앙라이 경찰서에서 나온 소식이 있었다. 파위의 행방에 대한 제보였다. 미얀마 국경 마을에서 목격됐다는 것.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적할 가치가 있었다.
지연은 방콕의 사설 탐정 사무소와 계약했다. 국경 지역에 연고가 있는 탐정이었다. 학교에는 한 달 더 휴직을 신청했다.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말리지 않았다. 지연은 매일 탐정과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클로에의 행방도 추적 중이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한국 대사관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 압력을 높였다. 태국 경찰도 파위와 연결된 조직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전은 더뎠다. 국경 지역의 복잡한 사정, 부족한 인력, 그리고 무관심. 지연은 방콕의 작은 아파트를 단기로 빌렸다. 세진의 사진을 벽에 붙였다. 출국 전 찍은 사진, 밝게 웃고 있는 얼굴.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지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느 날 저녁 제이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안나가 독일에서 태국 관련 NGO를 통해 실종자 가족 모임을 찾아줬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돕는 모임이었다. 지연은 그들과 연락하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됐다. 9월 말 지연은 다시 치앙라이 북부로 향했다. 붉은 강가에 쏨차이가 동행했다. 지연은 세진의 사진을 방수 케이스에 넣어 강가 바위 틈에 놓았다. 작은 촛불을 켰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기다려. 꼭 찾을게. 강물은 여전히 붉은 빛을 띠고 흘렀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지연은 일어나 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파위를 찾아야 했고, 클로에와 대면해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사람은 사라져도 그를 찾아 나선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지연은 그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세진이 어떻게 됐든 무슨 일이 있었든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것이 남은 자의 몫이었다. 지연은 픽업 트럭에 올라탔다. 치앙라이 시내로 돌아가는 길,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우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